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웨이폼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그 램프 함수를 출력을 하고 스코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스코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아트메 프로세스 보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사용했던 조건이 프로세스 보드인 경우에 시스템 클락을 8메가를 쓰고 ADC 클락이 프리스케일러를 저희들이 128 모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AD 컨버터로 인가되는 클락이 62.5kHz 정도 됩니다. 근데 AD 컨버팅을 한번 하는데 13클락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오토 트리거링을 쓰고 프리러닝 모드로 동작을 시키게 되면 13클락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실질적으로 4.8kHz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 주기를 보면 208 마이크로 세크 정도 되고요. 샘플 개수는 1024개 정도 되고요. 그러면 게이팅 타임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D 컨버터 측정을 할 때 이제 AVCC를 썼는데 전압이 한 4.9V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 수입은 이제 마이너스 0.1에서부터 5.2까지 수입하도록 웨이폼 제너레이션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스코프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스코프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여기에서 그냥 엑스포트를 하신 걸 여기서 클립보드에 카피해서 엑셀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 놓은 데이터가 스코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스코프 데이터가 이제 시간과 채널 4 지금 사용한 게 이제 4번 채널 데이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4번 채널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AVR 데이터는 지금 AVR로 측정된 데이터를 카피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로 페이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페이스트를 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 모았는데 모을 때 이제 여기는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제로 데이터부터 제로가 이게 그 삼각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되네요. 예. 시간축에 대해서 램프 신호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데이터를 측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신호를 만들 때 AVCC 그라운드하고 AVCC 사이에 세츄레이션이 되도록 신호 크기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AD 컨버터는 컨버팅하는 전압 레인지가 0V에서부터 AVCC가 4.95V 여기가 포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변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컨버팅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색깔을 다르게 두께를 약간 두껍게 하죠. 기본선으로. 실제 컨버팅이 0V 이하는 다 제로로 자기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컨버팅이 되겠죠. 그죠? 컨버팅이 돼서 이렇게 쭉 컨버팅을 하고 여기쯤 되면 다시 또 얘가 포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컨버팅을 하고 이 이후로는 다시 또 5V로 포화가 되는. 그래서 여기서 뒤에서는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 이게
이 보드의 웨이폼 제너레이터는 마이너스 0.1에서부터 전압이 최대가 5.2V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컨버팅을 하는 건 이 구간 안에서만 컨버팅이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는 포화가 되게 만들어져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만 따로 캡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캡처를 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0인데 0의 중앙부터 여기까지부터 해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뽑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실제로 뽑는 데이터는 이렇게 뽑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포화된 지점만 나오면 어차피 게인 에러하고 오프셋 에러는 보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뽑는 방법은 여기 AVR 데이터에서 0이 나오는 지점, 여기가 이제 램프로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0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개 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구간이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뽑아내려면 13개 구간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여기 정도까지니까 이게 81번 정도 됩니다. 여기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그냥 예상하기로 여기 꼭지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도 마찬가지 555 정도 갔을 때요. 이게 쭉 커져서 255가 최대가 될 겁니다. 여긴 뒤에는 넘어도 상관은 없어요. 255도 넘어가서 다시 이제 254, 3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여기도 그냥 255를 그냥 끝에 적당한 데 그냥 잡으셔서 이렇게 카피해서 옮겨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옮겨온 게 지금 이제 여기 AVR 데이터를 가져온 게 여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터를 쓸 건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이 2번 반복되고 2, 3, 4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한 2개 정도 되니까 지금 포화를 시키는데 여기 이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할 때 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점을 뽑아야 되니까요. 같은 지점을 뽑기 위해서 전압이 쭉 내려가서 0 이하로 내려간 지점, 여기가 0부터 내려가서 네거티브로 내려간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네거티브로 내려간 지점들, 뭐 여기 적당한 여기에서부터 최대 전압까지, 최대 전압은 뒤쪽으로 가보시면 떨어지네요. 전압이 5.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데이터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타임은 여기 시간축이니까 여기 시간에서 바로 전 시간을 빼면 얘가 우리가 생각한 208 마이크로세크 샘플링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AVR 프로세서에서 저희들이 세팅했던 게 208 마이크로세크마다 샘플링하게 해놨는데 스코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샘플링이 되도록 저희들이 오실로스코프의 그 타이밍을 조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카피해서 가져온 부분이 데이터 X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스코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다 복사를 했습니다. 측정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실험에서는 여기는 그냥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입니다. 이제 요 데이터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체크를 2개를 했는데 체크는 뭐냐면 여기에 스코프 데이터 체크는 이게 트랜지션이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이 보드 자체에 이제 스코프하고 AWG를 썼는데요. 스코프의 레졸루션이 이 보드의 덱 레졸루션보다 좋습니다. D식. 그러니까 AWG의 레졸루션이 모자라서 이제 서로 다른 샘플인데도 같은 자리가 이렇게 뽑히는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코프 쪽에서 스킵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책은 코드의 스텝 간격이 0 아니면 1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1 차이 나고요. 이때가 스텝 체인지가 일어나죠. 이때는 스텝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언제 디지털 코드가 변했는지, 실제 여기에서 넘어온 ABR 코드가 8빗짜리 정보입니다. 8빗 정보라서 0에서부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값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로암 쪽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데이터를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INL, DNL을 찾는데요. INL, DNL을 찾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저기서 카피를 해볼까요? 그냥 하죠. 지금 보면 아이디어란 출력 커브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란 출력 커브와 실제 측정했을 때 커브가 옵셋도 다르고 기울기도 다른, 이렇게 실제 측정했을 때 우리가 아이디어란 경우를 하면 기울기도 다르고 옵셋도 다른, 이걸 저희들이 게인 에러와 옵셋 에러라 그랬습니다. 에러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걸 나중에 옵셋을 맞추고요, 게인 팩터로 곱해서, 아이고, 얘를 다른 색깔로 하죠. 게인 팩터를 맞춰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정하는 과정인데, 보정하는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두십시오. 게인하고 게인 팩터하고 옵셋. 처음에 옵셋을 제로로 두고 게인을 1로 두면 아이디어란 경우죠.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두 개씩 변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시작입니다. 여기를 데이터 시작점으로 잡아서, 데이터 시작점이 인덱스가 여기 보면 21에서 시작하라죠. 그죠? 그래서 시작점이 21, 그리고 엔딩 지점을 어디로 잡을지도 정해야 되는데요. 엔딩 지점을 255 데이터가 있는데, 255가 그냥 시작하는 데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255가 이때 시작을 하니까요. 뭐 여기나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잡아볼게요. 255 두 개 지나가는데,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라고 보면, 데이터의 끝이 461번 인덱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1번과 여기 21번, 요 데이터 사이가 우리가 계산할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2가 461. 그럼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보정된, 코렉티드 된 기울기를 조정한 V인이 필요합니다. 코렉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요, 여기 데이터에다가 게인 팩터를 곱합니다. 게인 팩터가 지금 1을 곱하기 때문에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옵셋을 더합니다. 옵셋이 0이 더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영향이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를 해서 상수로, 상수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실제 스코프에 측정된 값을 보정된 값으로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정된 값으로 컨버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은 보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보정 팩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건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 놓은 거냐 하면, 코드가 변하면 1입니다. 여기 보시면 B2-B20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으면 1이고요. 1과 1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스테어케이스. 이렇게 지금 입력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출력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면요, 0일 때, 그리고 다시 1로 올라가고요,
다시 1, 그리고 다시 2. 이런 형태의 전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이 V인이고요. V인이 실제로는 이제 보정된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전압이고요. 그리고 AVR 데이터가 디지털 코드죠. 여기가 이제 AVR 코드가 됩니다. 코드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압, 그래서 1이면 똑같은 전압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로 트랜지션 하는 구간이라 그러면 실제 전압은 계속 변하더라도, 이렇게 실제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는 그냥 이 구간 안에서는 같은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입력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입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이 변합니다. 실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 값이 변하지만 입력 값이 이렇게 인풋 전압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인풋 전압이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코드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죠? 이런 형태가 이제 계단형 전압 파형인데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형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코드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코드가 변할 때 그 전압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표하는 전압값을 이제 여기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제 처음에 스테어 전압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초기 값은 그냥 여기 걸 가져옵니다. 초기 값은 여기 걸 가져오고요. 얘도 위로 하나 올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가져오진 않고 여기 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여기 걸 가져옵니다. 초기 값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제가 그냥 마이너스 1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때 이제 값이 최초로 변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 값이 1이라면 스텝 계단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계단이 변했으면 그때 전압을 가져옵니다. 계단이 변하지 않으면 현재 값은 위에 저장이 될 거니까 여기 걸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전압 모양이 어떤 패턴을 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코드가 0일 때 전압은 같습니다. 여기서는 변하더라도 대표값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보면 얘네들을 어떻게 컨트롤한 거냐 하면 이렇게 컨트롤한 겁니다. 이제 옵셋을 여기다 맞춰서 처음에 트랜지션 할 때 여기의 값을 대표값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를 이렇게 피팅을 한 거죠. 이렇게 피팅을 한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피팅을 해서 여기가 대표값이 되고 여기가 대표값이 되게.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INL, DNL을 설명을 할 때 계단형 전압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0에서부터 V1 LSB까지 평균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경우와 실제로 이렇게 옮긴 경우의 차이는 옵셋 차이만 있기 때문에 옵셋은 나중에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 보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단형 파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드 0에 대한 대표값, 그리고 코드 1에 트랜지션 했을 때의 대표값. 여기와 여기 차이는 보시면 여기에는 전압이 변하고 있지만 여기는 전압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정된 값이고요. 보정된 값을 이용해서 계단파 파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단파 파형을 이제 플랫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플랫은 꼭 해볼 필요는 없지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코드가 여기 값을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X축은 코드가 21에서부터 461까지 변하니까요. 여기 21에서부터 461까지 변하고요. 계단값은 21에서부터 461까지 변하면 이런 계단 형태의 파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코드 축이고요. 이쪽은 입력 전압 쪽 축이고, 여기가 지금 이쪽이 코드네요. 코드고 여기가 전압이 나오는 이런 계단 파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쪽을 코드로 썼는데, 원래는 이제 이쪽에 입력 전압, 여기가 코드가 나오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서 그렸는데,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뒤집어서 다시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뭐냐 하면, 그릴 때 AD 컨버터는 보통은 X축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추가해서 스테어라 그러면 X축이 21번부터 461까지고요. Y축이 코드가 돼야 됩니다. 코드가 여기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61 이렇게 플러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하시면 지금 여기가 AD 컨버터 입력값이 0에서부터 4.95V까지 가고요. 코드가 0에서부터 255까지, 여기 255까지 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스테어 파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INL, DNL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DNL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를 DNL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DNL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보죠. DNL은 한 bit당 전압, 다시 말해서 여기 한 bit이 변했을 때의 코드의 여기 전압 크기, 요 전압, 입력 전압이 어느 구간만큼 가지고 있는지, 원래 아이디어를 하려면 이 전압이 VLSB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VLSB라 해야 됩니다. 근데 코드마다 이 전압들이 다 달라요. 입력 전압이 트랜지션 하는 전압의 레벨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디퍼런셜 전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전압.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구간 전압을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은 얘랑 똑같은 전압을 디폴트로 주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DV를 찾기 위해서는 이 계단 사이의 전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떨 때 찾아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1이었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코드가 트랜지션을 했다는 얘기예요. 계단을 올라섰다는 얘기니까 그때의 계단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 계단 사이의 차이를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1이 아니라 그러면 계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여기가 델타 V 전압에 해당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찾고 나서 이 델타 전압을 핏으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단위가 볼트 단위입니다. 볼트 단위인데 이걸 빗 단위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빗 단위로 다시 환산하려면 전압을 VLSB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전압을 VLSB가 이 정도 전압이 되죠. 근데 여기는 상수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달러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0.5빗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1빗 차이가 나야 되죠, 그죠? 이게 이제 1빗 차이가 나면 아이디어라는데 1.13빗이니까 0.13빗이 에러입니다. 이게 전압 구간을 빗으로 환산하면 코드마다 이런 전압 구간들의 빗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아이디어라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에러를 찾는 겁니다. DNL. DNL이란 얘기는 여기 빗이 1빗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0.4빗 정도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0.13빗 차이 나고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DNL 값입니다. 각 코드에 따라서 에러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걸 계산을 할 때 이제 옵셋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461 여기까지 값을 0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약간 네거티브 쪽에 시프트 되어 있네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를 이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제로에 어프로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최적화를 쓰는데 어디를 하느냐 하면 여기 값을 뭐가 되길 원하냐면 지정값 0이 되길 원해요. 뭘 바꿔서 하느냐 하면 이 두 개를 바꿔서 거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개인 팩터가 그 수정돼서 나오는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에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 DNL 값이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DNL을 코드에 대해서 플랫을 하면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L 값을 플랫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DNL을 전체적으로 구했는데요. 여기에서 DNL이 그 데이터를 추가 뭘 그리냐면 DNL을 잡고요. X가 코드 값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461. 그리고 DNL 값이 여기서부터 461 하면 이제 DNL을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플러스한 DNL을 보시면 비데라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4에서 한 0.7 사이를 에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데이터 컨버터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1을 넘어가면 미싱 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DNL이 1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긴 거죠. 빅 코드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비데라 레이시 이제 그 DNL 자체가 0.5 LSB 안쪽에 에러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걸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능이 안 좋은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쓰는 이 보드의 애큐러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보드의 그 AWG 쪽 에러가 좀 있어서 이게 그 에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컨버터의 에러하고 더해져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DNL 계산하는 걸 살펴봤고요. INL 계산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INL 계산은 INL은 여기 스테어 케이스에서 실제 누적된 비트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L은 디퍼런스를 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제로가 가지고 있는 비트 값을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값을 INL로 VLSB로 나누면 지금 현재 출력이 몇 bit인지를 이게 이제 인테그레이트 된 bit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b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0bit이 되고 여기가 1bit이 1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약간 쉬프트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옵셋을 여기를 제로로 만들면 되니까 옵셋을 여기를 지금 지금 여기는 게인을 조정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INL 에러를 먼저 계산을 해보죠. INL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여기가 원래 0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1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비트에서 아이디어란 나와야 될 코드 값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원래 여기는 그 제로 근처가 나와 있는데 옵셋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IN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NL이 미니멈이 되도록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INL의 값을 INL 값은 미니멈이 돼야 되기 때문에 INL 스퀘어를 계산해. 네.
INL의 경우에는 INL 스퀘어를 미니멈으로 가져가게 하는 개인 에러와 옵셋 에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퀘어를 취해서 잡고 여기를 썸해서 여기를 461까지요. 에러를 찾아서 여기를 미니마이즈하는 최적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잡았어요. 최적화할 값은 최소값이 돼야 되고요. 변수는 여기 두 개 변수를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하고 나면 여기 있는 값이 INL 값입니다. INL 값을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L을 플러스를 하면 데이터 INL이고요. X 범위는 코드 값이 461까지고요. INL 값은 여기 축이죠. 여기를 461까지 플러스를 하면 INL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INL 결과이고요. 여기가 DNL 결과입니다. 그래서 AD 컨버터 데이터를 찾으셔서 INL과 DNL을 찾아내시면 이번 실험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